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에 감사하며 전생의 돌봄 복지 국가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일생을 자녀와 가족, 부모님, 나아가 우리 사회를 돌보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존중받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보아 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당당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생의 돌봄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가슴에 존경과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브리핑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치검사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윤심 경호가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검사 출신의 김주연 전 법무부 차관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진단만 빼고 처방과 방도는 모두 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로 궁금하다면 애초 있던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보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회칼 테러라는 끔찍한 발언으로 쫓겨난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후임은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김주연 신임 민정수석의 화려한 정치검찰 이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의혹,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표적 수사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히 사정기관 통제로 악명이 높았던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멤버답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의혹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입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법무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김주연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라고 기피 신청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어 중용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처지가 곤궁하다는 반증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철저히 통제하여 사정 정국을 이끌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지켜낼 유능한 정치 기술자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사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설치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심 청취는커녕 윤심 경호가 유일한 목적인 인사입니다.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요지부동입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그 어떤 기대도 보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언틀막 이의 신청 전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검찰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 없이 인사 검증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한 불송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이의 신청 강행은 권력을 앞세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못된 심보의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틀막 이의 신청 전에 자신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서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전 위원장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폭력 사건은 이후 처리 과정이 모조리 다 상식 밖이었습니다. 모든 사후 처리 절차가 모든 사후 처리 절차가 명백한 교육부 매뉴얼 위반임에도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며 허겁지겁 조사를 마무리하고 덮어버렸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스스로 총선 이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습니다. 언틀막 이의 신청은 누가 봐도 배신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하여 솔직하게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게임업계 7번째 넷마블의 노조 설립을 축하합니다. 7일 넷마블의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넷마블 지회가 출범했습니다. 2018년 넥슨을 시작으로 게임업계의 7번째 생긴 노동조합입니다. 게임업계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2020년 문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의 77%가 30대 이하였습니다. 게임업계에 부는 노동조합 바람은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은 이전 세대 청년보다 노동조합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서는 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넷마블 노조 앞에는 다른 게임업계 노동자들처럼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구조조정의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넥슨 노조를 시작으로 넷마블까지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넷마블은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미는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창립을 계기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게임 내 5.18 민중항쟁 모욕,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게임 내에서 5.18 민중항쟁의 북한군 개입설을 기정화 사실화한 게임이 부산의 초등학생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 게임까지 만들어져 유포되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후 해당 게임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미 1만 5천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까지 해당 게임은 방치되었고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야 조치가 되었습니다. 게임사의 약속대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역사 왜곡 시도가 어린이를 주 타겟으로 하는 게임에까지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적 사상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최근 총선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18 44주년을 맞이하여 5.18 광주 민중항쟁 정신을 조속히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역사 왜곡과 희생자, 생존자를 모욕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전우들과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해병대원이 무도한 명령에 희생된 지 290여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기록을 이첩한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술에서 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과거 천안함 사건 수색작전도 구명조끼 없이 했다는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했음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후한무치의 끝판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의 할 일입니까? 왜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진상규명 특검에 동의하지는 못할 망정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는 뻔뻔한 소리만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해병대 전우들과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의 본분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기조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직권남용이라는 자가당착만 깊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불통과 먹통의 일상화,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답하십시오. 어제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텍스 접속이 5시간가량 먹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전자행정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잊을만 하면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오류도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오류,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 오류까지 셀 수 없는 불통과 먹통의 일상화입니다. 먹통이 되어가는 전자행정 시스템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먹통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통, 먹통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전상망 먹통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먹통 정부를 참고 견뎌야 하는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히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대변인이 잠깐 얘기만 해야 돼서 시작한다고 하고 사회자만 소개해주고 나가요.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수영입니다.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노후 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해 규탄하는 정의당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지난 2년간에 걸쳐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연금특위를 어저께 무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연금행동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급작스런 외유 발표, 이어지는 무산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준우 대표님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3주를 넘어서 앞으로 짧게는 십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보수 언론이나 유튜브 혹은 여당, 정부에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의 연금 개혁의 원칙과 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여론을 시사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연금 개혁의 문제를 치부하면서 연금 보장의 강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치워진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거대 양당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50%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무시한 가운데 그마저도 양당이 스스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깊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는 수치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법안마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양심과 책임이란 이름하에 10대 개혁 입법 과제를 놓고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입법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시민들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연금 개혁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신 국민행동 분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소득 대체율 2% 때문에 연금 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연금 개혁 특위는 500명의 시민 대표가 참여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를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공론화 결과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었습니까? 합의가 지체될수록 매년 국민 부담에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개혁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철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 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노총의 이태한 수석 부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5월 7일 조의원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대 45%, 2%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선 소득 대체율 43 대 45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보다 나은 한국 사회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의 안을 내어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럴 거면 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빼앗았습니까? 정말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총선 민심과 국민의 무서움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연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어떠하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더니 총선 후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다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충실히 집행하여 결국 21대 연금특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나오자 연금개혁을 물타기하고 시간 끌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좀 더 책임있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섰어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뜻을 존중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 압승의 결과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에 따른 반사 이익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존엄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번 연금특위 합의 불발과 무산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공적연금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회 연금특위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입니다. 어제 주호영 연금개혁특위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수기하고 학습하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결과마저 무시한 채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한 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민의를 모아낸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500인의 시민 공론화 과정도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연금개혁도 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합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한 사람으로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일방적 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결렬의 최우선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라 해놓고 사회적 합의,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공론화 결론이 나오자 자의적 개념인 누적 적자 등을 사용해 재정 문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공론화 기획 논의에 참여해놓고 많은 시간, 수기와 학습을 통해 심은이 결론을 낸 더 내고 더 받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트집을 잡으며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장 연금특위를 열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끝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연금특위 회의 등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A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금 개혁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국노총 유재강 본부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정책 2본부장 유재강입니다.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국회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의정 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순간을 두고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우리 연금행동은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이 이에 화답하였지만 정치는 안타깝게도 시민의 목소리를 무참히도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진행된 공론화라는 절차와 시민대표단의 수기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만 하는 국민의 노후를 오로지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도에서도 시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였고 이것은 분명한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3주가 남았음에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는 연금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조정하면서 또 국가가 재정적 뒷받침을 더하자는 시민의 지혜를 두고 안타깝게도 국회는 이를 떠안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하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자초의 위기는 정치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의 확률을 두고서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연금개혁을 안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노총은 소득 대체율 50%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신뢰 회복으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신설 및 확대,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여연대 김원정 협동사무처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책임을 내던진 국회 연금특위를 규탄합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20여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까지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금특위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수기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성별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입니다. 게다가 20대 청년 세대에서도 소득 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두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체율 45%와 43%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는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내던질 시한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20여일이나 남아있는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내다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재벌 대기업 세금 감면에 주저하는 데는 거대 양당이 그렇게 일심단결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국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의의 장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문을 닫아버립니까? 국회의 책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다층적 복합적 사회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후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노후소득 보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마음대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소득 대체율 50%로 강화하고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 개혁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금행동의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노인을 위한 나라도 청년을 위한 나라도 거부한 정부, 여당을 규탄합니다. 대통령 직접 주관하에 연금 개혁하겠다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작 집권 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국회에서 합의된 연금 개혁안대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170석을 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동수의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서 출범한 것이 국회연금특별위원회입니다. 특위 구성과 운영도 사회적 합의 방식을 거부하고 정부 여당이 입맛대로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면서 500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기 결과를 존중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표성을 확보한 500인의 시민들이 선발돼서 수개월간의 수기 및 학습 과정을 거쳐서 20대 청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득 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개혁안이 공표되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개혁안은 은퇴 세대를 위한 것도 은퇴를 앞둔 경제활동 인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이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은 50% 대출은 되어야 하고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도 부담해야 한다는 합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공언과는 달리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면서 말을 바꾸더니 여당은 손바닥 뒤집듯이 청년 세대의 노후를 위한 연금 개혁안을 거부한 채 연금특위에서 소득 대체율은 43% 줄이고 보험료만 올리자고 목리를 부려서 끝내 연금 합의안을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속내는 청년들이 노후 공적 연금을 마치 개인연금 상품인 것처럼 보험 수리적으로만 접근해서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러한 태도를 보면 노인을 위한 나라, 청년을 위한 나라, 이에 필요한 나라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면서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행태만 보일 뿐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수준의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의 도움이 미미한 현실에서 고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돈 수준의 수입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전기 노인의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이 최고 수준인 비참한 노인 현실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생지옥을 방치하는 나라,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러한 각자 도생의 삶을 강요하는 나라가 사회가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렴치합니다. 극단적인 양극화는 방치한 채 그나마 은퇴 후에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에 새로운 생명이 초대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는 리미트 제로로 가는 과속도를 밟아갈 것입니다. 정부 및 여당은 더 이상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시민들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서 연금 개혁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과반수인 민주당 역시 민의를 존중해서 연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언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평균 6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의 후생연금은 일본의 노인들은 평균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이 연금 논의는 지금 현재 노인들을 더 주자고 하는 계획의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이 빈곤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금은 지금 62만 원에서
최고 평균 87만 원 정도 올라갔다가 소득 대체율 인하가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2만 원 이걸 주면서 무슨 돈이나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의힘, 국민을 괴롭히는 정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금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여당의 간사가 꺼낸 이야기가 뭡니까? 수지균형 보험료율, 누적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꼴랑 60만 원 주면서 그런 문구를 갖다 댑니까? 민간보험업체나 쓸 수 있는 용어를 공적연금에서 들이대고 있으면서 연금개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은 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국민소득이나 노동시간이나 임금이나 이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정도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도 노후의 빈곤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 계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의 빚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조금씩 올려야 됐었습니다. 2006년 우리 소득이 2만 불이 되고 2017년에 3만 불이 되고 그 시기에 0.3%씩이라도 올렸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도 마찬가지로 실질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노후에 최소한 공적연금으로 적정한 노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무산 용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3가지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법으로 지급 보장을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표단 9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소득 대체율 시민대표단의 뜻대로 13대 13% 이상과 소득 대체율 50% 이상과 보험료 13% 이상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고를 투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21대에서 복무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오시지? 뭐 같이 앞에 같이 아니 앞에 있어요 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로 인한 8번째 죽음 애도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국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김남근, 박승희, 오세희 당선인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당에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당의 전세사기 상담센터장이신 권지웅님 오셨습니다. 먼저 박주민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벌써 8번째 죽음입니다. 을지로 위원장이자 전세 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인의 절망은 아마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보내놨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직회부 절차를 밟았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5월 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 구상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은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을 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훈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신탁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신탁 사기 피해자분이 한 분이 그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저와 함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발의는 끝난 상황이라 제가 고인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많은 죄책감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또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대구라는 또 영남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어디 한 곳에서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말할 곳이 어디 한 곳에서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우리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재난을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너무 슬펐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제게는 큰 힘이 되어준 여장부의 성격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께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를 이겨내가며 알게 된 정보를 새로운 피해자분들이 생겼을 때 피해자분들에게 잘 설명했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고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라이브 기자회견을 아마 유가족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초제에 저도 참석을 해서 만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그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 뛰어다니겠습니다. 절대로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함께 노력했던 고인분께 하늘에 계시지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4월 30일 이곳에 제가 올 때 고인은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4월 30일 제게 응원했던 말,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알리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늘 피해자들에겐 친절하고 다 챙겨주면서 왜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한 것입니까?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더 열심히 다니고 잘하겠다고 약속드릴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애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절대 헛되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픈 기억은 잊고 행복했던 날들,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들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우리 웃으면서 만납시다. 당분간은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원래 본인의 성격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국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편히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대책위 위원장 안상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의 희생자들이 일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년 인천의 희생자들이 느꼈던 절망감을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인 간의 거래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할 수 없다는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미 더 큰 돈을 부동산 PF에 지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사인의 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돈이 없다던 정부는 국가의 비상금을 대부분 대통령만 위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여당의 입장과 변명은 더 이상 논리도 명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 해달라는 것, 전 재산 잃고 길거리로 내쫓겨나는 상황을 좀 막아달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국민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에 의해 이간질 당하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대구 희생자는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에 소리를 내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정부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거로 민생을 살리라는 민의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1년 전 죽지 말고 같이 외쳐보자고 절규했던 그날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제도적인 결함과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사회재난이 분명했기에 저희의 외침에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쳤으나 외면하는 정부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또 절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지난 1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는 빚에 빚을 더해서 살라는 특별법으로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력자인 은행은 성과금으로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가해자인 임대인을 벌하기엔 법이 너무도 관대합니다. 사기꾼들은 보호하고 책임은 선량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구조는 더 이상 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전,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앞으로 20년간 사기당한 돈 갚고 살라고 하는 것은 살지 말고 죽어라 하며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 죽이고 안전한 환경 다 파괴하고 인구 증가 정책, 출산 정책 논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압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특별법 1년, 제대로 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현저히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 해결까지는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정안의 중심은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이 지진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 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채권 금액을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채권을 넘김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의 선택지이고, 근데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 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도 여전한 다가구와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살인을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국토위 한준호 의원님과 권지용 전세사기 상담센터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21대 후반기 국토위 위원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5월 1일에 대구에서 또 한 분의 희생자가 나왔죠. 이 희생자분을 보면서 선구제가 왜 중요한지, 국민의 생명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희생자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8번째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달 4월 17일 이 자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께서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대구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서는 8,4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6개월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5일 법 통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보완 입법을 위한 입장과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권지웅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었을 한 목숨을 잃게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법 제정 이후 6개월간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서울 강서구 등 전국의 피해 현장을 돌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고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만든 것이 바로 국토위에서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5월 마지막 본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됩니다. 본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국회에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해왔고 국회 기자회견에만 10여 차례 섰습니다만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탑니다.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심도 있는 분석 기사, 그다음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당선인, 아직 당선인 신분이죠. 주미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장 후보 경선에 대한 출사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 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 추진입니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의 민생 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평화를 국회가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4강 외교와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낸시 펠로시와 시진핑 주석, 러시아 볼로딘 하원 의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해서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설파하는 외교적 노력도 다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나서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검찰 독재 정부는 언론 통제 등 비판적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의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미래를 위한 대전환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준비는 미래 먹거리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수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합니다. 저 주미애는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로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저 주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15대 초선 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 재심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국가의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서 20여 년에 걸친 제주 4.3 사건 해결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인권사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 정치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 및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탄핵으로 당론을 모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 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이 아니 계셨다면 계엄령 등 국민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들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향해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제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대통령의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나, 기후 정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에 대한 불시민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추미애는 초심 그대로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혁신하고 개혁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제가 주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에 희생되는 분이 또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 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 및 특별법 합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정태훈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대구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참석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안상미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까? 작년에만 7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서, 누구는 두 배로 뛴 전세 대출 이자에 투잡 뛰며 살아가다가 과로해서, 누구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보자니 거액의 빚더미에 강제 퇴거의 위협에 막막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임차인을 겁박하는 뻔뻔한 임대인 때문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국가는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 일당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 입은 자들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인중개사, 은행, 지자체, 경찰 그 어디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면서 피해자들이 어서 삶을 마감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특별법 피해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일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경공매 유예해서 시간을 벌고 대환 대출해서 이자 낮추면 그게 전세 사기 문제 해결입니까? 여전히 피해자에게 빚에 빚을 더해라, 빚으로 집 떠안으라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보증금 돌려받겠다는데, 안전한 집에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대단한 요구가 아닌데도 왜 그렇게 요건이 많고 걸러내기를 하는 것입니까? 작년 초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하라는 요구에도 요질부동이던 여당은 작년 4월 피해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자 그제서야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니 이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지원했으니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식 명단 0건. 더 이상 이렇게 불통의 셈이십니까? 지금의 전국이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공매 유예가 곧 풀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강제 집행이 들어오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언제라도 집에서 물이 새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소방시설,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를 시작해도 얼어붙은 경매 시장 때문에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경매로 집을 받아와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거액의 대출을 계속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에서 짐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실히 경제활동하면서 세금 내는 납세자이고 존엄한 국민이지 않습니까? 미약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동료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전국의 피해자들이 애통해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을 떠나야 하나 눈물 짓는 피해자들을 제발 보호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태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대구지부장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입니다. 네. 전에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고인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파렴치한 임대인의 그 행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고인 되신 분은 저와 함께 대구대책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시고 저와 많은 피해자들에게 함께 피해자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 인정까지 또는 뭐 임차권 등기나 집행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친절하게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그런 따뜻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파렴치한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임대인은 대구에서는 조씨 일가 사건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성을 가진 임대인은 가족들의 명의, 그 와이프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내연녀까지의 명의를 이용해서 총 14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또는 건물을 지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용을 해서 빈집에는 완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들어와 있는 집에도 보증금이 좀 적은 것으로 속여 임차인들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고인이 되신 분은 고인이 되기 한 10일 전 4월 21일에 임대인과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냐? 고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찾아와서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내야 되냐? 그러면 내 보증금에서 까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르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밑에 1층에 내려가 인터넷 선을 자르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게 하고 그 층만 이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임대인의 건물은 아까 14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4채에 있는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 대구 남부경찰서 진흥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일주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대인은 다시 또 그 집을 찾아갔고 그 1층의 상가에 월세를 내라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1층 상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위에 불쌍한 임차인들의 월세를 받으러 혹시 오셨냐?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 임대인은 과음을 지르고 고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밑으로 내려가 그거를 말리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임대인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약을 한 어떠한 피해자는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 지금 그 근저당
설정된 그날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게끔 소액 임차인 보호법상 보증금 최대 규모로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다운 작성을 해주겠다. 그걸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라. 확정일자가 언제가 되든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대인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100년 전에 일어났던 1900년도에 일어났던 전세 사기는 2200년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남기셔는 안 됩니다. 저는 고인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합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깊은 회의가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야, 이게 정쟁의 문제이고 여야의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촉구하고 촉구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제발 정부 여당은 함께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결국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께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대출뿐이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하라는 국가의 차가운 대답이 피해자를 거듭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청을 제기했던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오후에 국가는 이분을 피해자 등이 아닌 피해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우리는 그 소식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께서는 안타깝게도 다가구 주택 피해자였던 터라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거나 공공 매입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죽음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정치권이 생색을 내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로 피해자가 돌려받는 보증금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그 길고 힘든 과정을 정부가 도맡아서 피해자가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전세 사기를 잊고 새롭게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호도하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퍼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사회적 재난에 몰린 시민들의 고통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을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오는 본회의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농성장에 분향소를 차립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함께 추모하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민국 21대 국회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인 300명 의원님께서 부디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분향소 설치 및 특별법 합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미래 수석 대변인 최성입니다. 소통관에서 드리는 두 번째 브리핑인데요.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일고 있는 비선 라인 과정과 관련된 논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비선 라인을 가동해 정략적 논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주 회담에 양측 간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함성득 경기도의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모 언론의 내용을 보면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민한 주제까지 다루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 원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경쟁자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이재명 대표는 임혁백 위원장을 통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비선 라인 가동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이라든지 하는 건 없다라고 했고 민주당도 비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직접 나서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벌써 두 번째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비선 논란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검토설에 대통령실 내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선 라인이 전방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의혹 해소를 위해 직접 해명해주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직접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에서 함성득 원장이 막후 비선 역할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함성득 원장은 2014년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함성득 원장이 비선 역할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이런 범죄 전력을 가진 인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성득 교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물밑에서 양측 간에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을 대통령실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의 구체적 인터뷰를 통해 언론은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이 사법 리스크 흥정 등 정략적 담합을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김건희, 이재명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한 것과 맞물려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측이 사법 리스크 딜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과 당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명하십시오. 하루빨리 명료한 답변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내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셔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과 기득권만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고 환경부와 노동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통령 지키려 민생을 볼모로 잡는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에서 아직도 허우적대는 꼴이라니 목불인견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과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환노위에서는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 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인구 소멸, 초저출생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입니다. 임금 체불로 하루하루 낭떠러지로 밀려나는 국민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장 민생 입법 논의에 돌아오십시오. 국민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줄어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께서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에 나서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당선자 차규근입니다. 장시호의 오빠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또 폭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인 대검 반부패 1부장 김영철입니다. 사법연수원 33기에서 수사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진 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4팀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영철 검사는 당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자이자 중요 정인이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구형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증언 연습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람과 밖에서 만나는 것도 금기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만나 구형 정보를 주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가 맞나? 검찰이 이 정도로 망가졌나 싶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수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 비밀입니다. 검찰은 최근 SPC 그룹의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중앙지검 수사관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 내용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준 것은 앞의 사례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정인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기억에도 없는 사실관계를 증언하도록 연습시켰다면 모해 위정 교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폭로된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특검에서 김영철 검사는 수사 실무자였을 뿐이므로 범행 동기, 수사 책임자의 공모 여부도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김영철 검사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건을 수사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무죄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원 총장은 자신의 참모인 김영철 검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국민 앞에 통일히 사죄하십시오. 김영철 검사를 포함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직 검사들을 즉각 직무 배제하십시오. 남은 임기 동안 특별수사팀을 꾸려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란 부끄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실시해 진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단죄하십시오. 검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사팀 팀장을 지냈는데 김영철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았는지 자신은 관여한 적 없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압니다. 검찰이 김영철 검사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습니다.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국회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